엄마, 오늘은 좀 진지하게 얘기하려고 왔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저희 이번에 둘째 가지려 하는데요. 솔직히 하나 키우기도 빠듯해서요. 둘째, 그건 좋은 소식이긴 한데 지금 상황으로는 힘들지 않겠니? 그래서요, 엄마한테 부탁드리려고요. 양육비 좀 보태주세요. 매달 일정하게. 뭐라고 양육비를? 네. 요즘은 할머니가 손주 키우는데 지원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맞아요. 주변 보면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애 키우는 거 부모 혼자 힘으로는 무리예요. 너희 애를 왜 내가 키우는 셈이 되어야 하니? 엄마가 우리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에요? 엄마도 나 키울 때 힘드셨겠지만 그래서 누군가 도와줬잖아요. 아니다. 너 키울 때 누구 도움 없이 아빠랑 둘이 악착같이 키웠다. 그리고 지금은 나도 내 생활이 있어서 힘들다. 어머님, 솔직히 상가 임대료 들어오고 집도 있으면서 왜 그렇게 꽉 막히셨어요? 좀 풀고 사세요. 우리도 어머님 덕분에 좀 숨통 트이게.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엄마, 그냥 매달 100만 원만 줘요. 손주 키우는데 드는 비용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내 돈 쉽게 생각하지 마라. 참, 속 좁으시네. 결국 부모 마음도 다 돈으로 따지나 봐요. 엄마, 진짜 이러면 손주 얼굴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협박이냐? 상황을 들어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 가족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으니깐요. 그런데 문제는 태도입니다. 저렇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마치 부모님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나오는 건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삶에도 분명히 존중받아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진 재산, 시간, 건강 모두 쉽게 여기며 요구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가족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구로구에 사는 74세 윤정희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식당은 규모는 작았지만 언제나 단골 손님들로 북적였고 덕분에 아이들을 키우는데 큰 힘이 되었어요. 지금은 노후를 대비해 마련해둔 상가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저는 아들과의 갈등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힘이 듭니다. 아들이 상가 임대 문제를 둘러싸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오고 그 과정에서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이야기를 들려드리기에 앞서 제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아들이 상가 임대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결국 손주를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협박까지 하게 된 사연, 그리고 제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이용해 조용히 복수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식을 치른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거실 창으로 스며들던 조용한 시간에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어딘가 긴장한 얼굴이었고 곧 말을 꺼낼 듯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시간 좀 괜찮아요? 그래, 무슨 일이냐? 얼굴이 왜 그렇게 굳었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엄마 상가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작은 가게 하나 열어보려고 해요. 요즘 괜찮은 자리를 찾기 너무 힘든데 엄마 건물은 위치도 좋고 상권도 괜찮잖아요. 월세는 꼭 드릴게요. 부담 안 드리려고 해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상가는 노후를 대비해 어렵게 마련한 것이기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가에 세입자분이 계시잖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알고 있어요, 엄마. 그런데 세입자 아저씨가 요즘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약 끝나면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저한테 넘기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세입자와 별 문제 없이 지내온 터라 쉽게 결정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계셨던 분인데 괜찮겠니? 괜히 오해라도 생기면 곤란하지 않을까? 아들은 손사래를 치며 급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세입자 아저씨도 이미 다른 자리 알아보고 있다고 했어요. 계약 끝나고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엄마가 욕먹는 일은 절대 없게 할게요. 아들의 간절한 표정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이 깊었습니다. 젊은 시절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마련한 말 그대로 노후의 버팀목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상가 하나 믿고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다시 찾아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때 이야기 말인데요. 혹시 생각 좀 해보셨어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생각해봤다. 솔직히 말하면 엄마는 이 상가를 노후 대비용으로 마련해둔 거라 쉽게 결정을 못 내리겠더라.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면서 다시 한번 간곡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엄마.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마련한 건지도 알아요. 그런데 저 이번 기회 아니면 정말 가게 시작하기 힘들 것 같아요. 엄마가 이번에 도와주시면 나중에 정말 성공해서 꼭 보답할게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라면 자식이 간절히 부탁할 때 외면하기 쉽지 않은 법이었습니다. 특히나 결혼하고 나서 한참 새 출발을 해야 하는 아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알겠다. 아들은 눈을 반짝이며 손뼉을 치듯 좋아했습니다. 정말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최선을 다할게요. 엄마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저는 아들의 기쁨 가득한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제발 이 결정이 후회로 남지 않기를. 상가를 빌려주기로 결심한 뒤 저는 다시 한번 깊이 고민했습니다. 처음 장사를 시작하는 아들에게 과연 시세에 맞는 월세를 받는 것이 맞는 일일까? 사업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월세는 거의 받지 않고 대신 기본 관리비만 따로 받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라면 저도 생활비에 조금 보탤 수 있고 아들도 초기 운영에 숨통을 틀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을 다시 불러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월세는 거의 안 받기로 했다. 관리비 정도만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려고 한다. 아들은 제 말을 듣고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놀라움과 고마움이 뒤섞인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너무 부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저는 손을 내저으며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괜찮다. 엄마도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대신 너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서 아들은 큰 부담 없이 상가의 가게를 열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시작이 반이다 생각하며 아들의 앞날에 조용히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가게 문을 연 첫 달, 아들은 정말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가끔은 장사를 시작하기 전 아침 일찍 들러 고개를 꾸벅 숙이며 인사를 하기도 했고,
늦은 저녁 장사를 마친 뒤 들려서 엄마 덕분에 여기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장사 끝냈어요. 진짜 엄마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대견하고 흐뭇해서 늘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챙겨주려 했습니다. 가끔은 집으로 불러 소박한 저녁상을 차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은 이 맛에 힘이 나네요. 라며 웃어주었고 저 역시 아들이 잘 자리 잡을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겠거니 이해하려 했습니다. 장사라는 게 처음부터 순탄할 리 없으니 몸도 마음도 여유가 없겠지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얼굴 보기 힘들구나. 힘들어도 건강 챙겨야 한다.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으면 아들은 짧게 답하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바빠요,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런 말만 남긴 채 말입니다. 저는 서운한 마음을 애써 눌렀습니다. 바쁘게 일하는 게 좋은 거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들의 발길이 끊기고 전화조차 드물어지자 마음 한켠에 쓸쓸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가게를 열고 나서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며느리는 좀처럼 가게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처음 가게를 오픈할 때만 잠시 들러 사진 몇 장 찍고는 그 이후로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며느리가 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길 기대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손 하나라도 더 필요한 법인데. 아들이 홀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손님을 받고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가게에 사람 손이 부족한데 며느리는 안 도와주니? 아, 글쎄요, 엄마. 가게 일은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네요. 집안일만으로도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말에 저도 더는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집안일이 바쁘긴 하겠지만 한창 힘든 시기에 남편을 조금이라도 거들 생각이 없는 며느리의 태도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나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도 아들은 홀로 고군분투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칠 때마다 저는 창 너머로 허둥지둥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가까운 가족조차 이렇게 외면하는데 누가 도와줄까? 저는 마음 한켠이 먹먹해지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게를 열고 몇 달 동안은 그래도 관리비는 빠짐없이 입금되었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의 소액이지만 생활비에 도움이 되어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막 시작되려던 무렵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관리비가 입금되지 않았고 며칠을 기다려도 아무 말이 없길래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가 아직 안 들어왔더라. 무슨 일 있니? 아들은 어딘가 미안한 듯하면서도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은 어렵겠어요. 장사가 생각보다 너무 안 돼서 적자가 나버렸어요. 물론 장사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관리비마저 내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겠니? 엄마도 생활비에 보태려고 받는 거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알죠, 엄마. 근데 진짜 이번 달만 좀 이해해줘요. 다음 달엔 꼭 정리해서 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는 쫓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업 시작 초기에 흔히 겪는 일이라 생각하며 저 역시 참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장사라는 게 시작부터 잘 풀리는 경우는 드물고 아들도 나름 애를 쓰고 있다는 걸 알기에 저는 기다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가 2달, 3달 연속 밀리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생활비에 보탤 요량으로 받던 돈이 끊기니 저 역시 빠듯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도 많이 힘들지? 그런데 이번 달 관리비는 언제쯤 줄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번 달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항상 같은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다. 그저 막연한 약속뿐 구체적인 날짜나 계획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자식이니 믿어야지. 하지만 달마다 반복되는 상황에 점점 서운함과 걱정이 뒤섞여 갔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가슴을 졸이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들렀고 잠시 후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뜻밖에도 며느리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런데요, 엄마. 저희끼리 얘기하는 건데. 엄마가 요즘 돈에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다고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입을 빌려 그런 말을 전하는 며느리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었고 굳이 왜 저런 말을 내게 전해야 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구나. 알겠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싸늘한 서운함이 올라오는 걸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관리비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얼마나 조심스러웠는데 자식 걱정에 한마디 던진 것이 결국 돈에 집착하는 사람처럼 비춰졌다는 사실이 참담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말조차 아끼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곱게 될 텐데 괜히 입을 열어봤자 무엇하겠나.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혼자 마음을 달래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장사가 힘들고 생활이 빠듯하니 서로 예민해졌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동네 상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상가 주인이 돈 욕심이 심하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퍼졌고 결국 손님인 척 가장하고 가게를 찾은 지인이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저기 사실은요. 요즘 여기 상인들 사이에 이상한 얘기 도는 거 아세요? 이상한 얘기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인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드님이 가끔 손님들한테 엄마 욕을 한대요. 상가 주인이 돈독이 올라서 장사하기 힘들게 만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내 아들이 세상에 나를 그렇게 험담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가 아들을 위해 해준 게 얼마인데. 그날 이후 저는 동네를 지날 때마다 누군가 뒤에서 수군거리는 듯한 기분에 시달렸습니다.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니기도 부끄러웠습니다. 자식 키운 죄밖에 없는 제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나.
지인의 말을 듣고 난 뒤 심장이 순간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믿었던 아들이 세상에 나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사실은 참으로 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앉거나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봐야 내 아들인데. 괜히 감정 섞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날 밤 혼자 앉아 차 한 잔을 우려 마시며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식 키우는 일이 다 그런 것 아니겠느냐며 속으로 삼키고 또 삼켜야 하는 게 부모의 몫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도 저는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엄마 뭐해요? 바쁘세요? 아니, 괜찮다. 내 목소리 들으니 좋구나. 겉으로는 담담하게 이야기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금이 선명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금이 언젠가 아프게 벌어질 것을 알면서도 저는 품위를 잃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더 이상 붙잡을 것도 없어지니까.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조용히 웃어 보였습니다. 그해 겨울 아들 부부가 집으로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좋은 소식 있어요. 우리 집에 새 식구가 생길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며느리의 수줍은 미소를 보고 모든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고 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정말이냐? 세상에 이렇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니?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걱정도 잠시 잊고 그저 아들 부부의 기쁜 소식에 함께 기뻐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새 생명은 언제나 기적 같은 법이니까요. 시간은 금방 흘렀고 손주가 세상에 빛을 본 날, 저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뒤로 아들과 며느리는 예전보다 자주 집에 찾아왔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며느리는 아기를 품에 안고 들어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아기 보여드리러 왔어요. 손주 얼굴 보면 기운 나실까 해서요. 아기의 작고 부드러운 손가락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이 아이가 우리 가정의 희망이구나 싶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단함이 손주의 한 번 웃음에 사라져 버리는 듯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뒤로 아들과 며느리는 자주 집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손주 얼굴을 보여주러 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방문의 진짜 목적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기를 제 품에 맡기고는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잠깐 다녀올게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처음에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잠깐이라도 쉬고 싶겠지 이해했습니다. 저는 아직 기운도 남아 있었고 손주의 웃음은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했기에 기꺼이 품에 안고 재롱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아이는 내가 잘 보고 있을게. 손주는 작은 손을 뻗어 제 얼굴을 만지작거리며 웃어주었습니다. 그 맑은 웃음에 저는 피곤함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새근새근 잠이 들 때까지 조심스럽게 토닥여주면서
이 아이 하나로도 내 인생이 충분히 값지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잠시 외출했던 아들과 며느리는 몇 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왔지만 저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아이를 키워보는 젊은 부부가 얼마나 힘들지 알았기에 그저 이해하고 또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느새 당연하다는 듯 주 5일 내내 아이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맡기고 늦은 저녁이 다 되어서야 데리러 오는 날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아이를 맡기면서 단 한 번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 앞에 아이를 내려놓듯 하고는 바쁘다는 핑계로 급히 돌아서기 일쑤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만 맡기고 무심한 인사 한마디조차 없이 등을 돌리는 모습에 저는 서서히 마음이 시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도 힘이 들긴 한다. 가끔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자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잖아요. 할머니가 손주 돌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쿡 하고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 말을 잃고 잠시 침묵한 채 저는 그저 담담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맞다 할머니니까. 하지만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는 속으로만 그렇게 되뇌며 다시 한번 품속에 손주를 따스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며느리는 손주를 품에 안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제게 넘겨주고는 늘 하던 대로 발걸음을 돌리려던 순간 뜻밖에도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도우미 비용 좀 보태주실 생각 없으세요? 말투는 조심스러운 척했지만 그 속에 깔린 당당함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동안 주 5일 내내 손주를 맡아주면서도 감사 인사 한마디 받지 못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서운했는데 이제는 돈까지 보태달라는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내려갔습니다.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손주를 돌보는 건 내 책임이 아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다.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괜히 변명이나 사과를 덧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부모로서의 마음과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 한동안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매번 이렇게 맡겨서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저도 잠깐이라도 제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서요. 겉으로는 미안한 기색을 보였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도우미를 쓰려고 하는데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 해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솔직히 서운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에 며느리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었습니다. 그래, 너도 힘들겠지.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울게. 모든 걸 기대하지는 말아라.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유지했지만 제 안에는 선을 분명히 긋고자 하는 단단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맡는 것도 도우미를 쓰는 것도 결국 부모인 아들과 며느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거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잡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거절을 듣고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대놓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따라 며느리의 눈빛에는 억울함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에는 단단히 삐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아이를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괜히 말을 보탰다가는 서로 상처만 깊어질 것 같아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예전처럼 자주 연락해 오지 않았습니다. 간간히 걸려오던 전화도 뚝 끊겼고 손주의 소식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득문득 손주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 한쪽이 쓸쓸했지만 저는 먼저 손을 내밀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부당한 요구를 거절한 죄밖에 없는데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텅 빈 거실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과일을 고르고 손주가 좋아할 법한 간식도 하나둘 준비하면서 저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혹시 아들과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찾아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마음을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명절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아들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문자 한 통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택배로 선물 하나 보내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작게라도 명절 인사를 건네던 아이들이었는데 이번엔 아무런 소식 없이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가족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쓸쓸한 거실 한켠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올해는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보냅시다. 괜히 기대했다가 속만 상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둘만 있어도 괜찮아요. 괜히 마음 아플 필요 없어요.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구멍이 뚫린 듯했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안부 한마디쯤은 할 수 있었을 텐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기대했던 제 자신만 다그치며 조용히 그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인이 반가운 인사를 건네며 다가왔습니다. 동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중개인은 자연스럽게 제 상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상가 시세 많이 올랐어요. 어머님. 구로구 쪽은 최소 2배는 뛴 거 아시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몇 년 전만 해도 적정 수준이라 생각했던 월세였는데 이제는 시세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마음속으로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아들이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 나도 생활비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서 며칠을 고민한 끝에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요즘 시세가 많이 올랐어. 관리비만 받는 건 이제 힘들 것 같아. 다른 세입자들이 내는 수준에 맞춰서 월세를 조금 조정할까 하는데. 아들은 제 말을 듣자마자 얼굴빛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저도 지금 상황이 여유롭지 않아요. 더는 못 내요. 월세 올리면 진짜 버티기 힘들어요. 아들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란 생각이 머리를 스치면서도 현실 앞에 흔들리는 제 마음은 어쩔 수 없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삼켰습니다. 그래, 한 번 더 참자. 하지만 영원히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상가 시세 이야기가 오간 뒤 집안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겉으로는 별일 없는 듯했지만 어딘가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커피 한 잔을 함께 나누던 자리였습니다. 저기 아주머니. 그냥 참고만 하세요. 요즘 동네에 좀 안 좋은 소문이 돌아요. 저는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이웃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드님 며느리분이 지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돈 욕심 부려서 장사 못하게 한다고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어디선가 조용히 일고 있던 불씨가 확 타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를 믿고 가능한 한 배려해왔던 제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이해해왔던 내 마음은 무슨 의미였을까?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결국 그 소문은 멀리 돌아 제 귀에도 정확히 들려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을 참아왔던 걸까? 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결심을 굳게 다졌습니다. 다시는 기대하지 말자.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할 필요는 없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저는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도우미 비용을 거절한 뒤부터 아들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어색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지만 이제는 연락조차 의무처럼 해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투도 짧아졌고 통화 내내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를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괜히 상황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마치 이제 부모와 자식 사이가 아니라 서로 불편한 이유처럼 선을 긋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용기를 내어 먼저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은 좀 괜찮니? 가게 일은 잘 되니? 아들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그럭저럭이요. 바빠서 이따 전화할게요. 이후로도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억지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서로 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현실이 씁쓸했지만 억지로 끈을 잡아봐야 더 초라해질 뿐이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가끔 가게 앞을 지나다 보면 아들은 창밖을 바라보다 제 모습이 보이면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그 차가운 무관심을 처음 본 날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도 않고 지나쳤습니다. 서로 점점 멀어지는 관계를 보면서도 저는 마음을 쉽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어도 아들은 결국 제 아들이었고 손주는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래서 작은 마음을 담아 손주에게 용돈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창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손주가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맛있는 간식을 사 먹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포장지에 짧은 메모도 곁들였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렴. 할머니가 언제나 응원하고 있어.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나 고맙다는 인사라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기대했지만 아들의 첫마디는 제 예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엄마, 그 돈이면 차라리 도움이나 쓰지 그랬어요. 차갑고 날선 말투였습니다. 고마움도 미안함도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아냥과 냉소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전화기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짧은 통화 하나로 저는 또 한 번 스스로를 다잡아야 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날 밤 괜스레 손주를 위해 준비했던 메모를 다시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건넸던 작은 마음이었기에 돌아온 상처도 조용히 제 안에 묻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큰 형님의 팔순 잔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기에 저는 아침부터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조심스레 차려입고 작은 선물도 정성껏 준비해 들고 갔습니다. 간만에 웃으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작은 모임처럼 삼삼오오 사람들이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며느리 역시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화 주제가 자연스럽게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한참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의 생각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며느리가 가볍게 웃으며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휴, 뭐 어머님은 옛날 분이셔서 요즘 걸 잘 이해 못 하시잖아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애써 웃어넘기려 했지만 그 웃음 뒤에 흐르는 어색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안함을 감추기 위해 조심스레 웃어 보였습니다. 옛날 사람 맞지? 그래도 열심히 따라가려고 애는 쓰고 있단다. 그 한마디를 하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족끼리라지만 공공연히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은 쉽게 흘려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생각해왔던 제 마음이 저렇게 가볍게 무시당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큰 형님 팔순 잔치 이후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던 듯 웃고 넘겼지만 속으로는 자꾸만 그날의 말과 분위기가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서운했던 것은 가족들이 보는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저를 깎아내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끝난 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척들이 하나둘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줄 알았지만 대화가 시작되자 본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고모, 저 사실 그날 너무 속상했어요. 고모가 얼마나 힘들게 가족들 챙기셨는지 다 아는데 며느리 저렇게 말하는 거 보고 마음 아팠어요. 너무 참지 마세요. 너무 착하게만 계시지 마세요. 또 다른 조카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고모, 사람들은 고모가 아무 말 안 한다고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속상해 보여요. 이제는 할 말은 하세요. 참기만 하면 고모만 힘들어요. 저는 그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나 때문에 잔칫날 분위기를 흐린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보였구나 싶어 서글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세상에 절대 혼자 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고 내 진심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 앞에 너무 무력하게 서 있지 말자. 그 결심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날은 별다른 예고도 없이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고 무언가를 단단히 마음먹은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왔니? 아들은 찻잔을 손에 들지도 않고 곧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엄마가 앞으로 매달 도우미 비용 100만 원을 보태주지 않으면 손주 못 볼 줄 아세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인 말이었지만 저는 신기하게도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 가슴 한가운데에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이 퍼졌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침착하게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보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변명도 감정 섞인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인 뒤 조용히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방 안에 앉아 조용히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거실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잠시 후 남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거칠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방 안에 있었지만 문 너머로 남편과 아들의 대화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아빠, 그냥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남편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방안을 꽉 채우는 듯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남편의 말은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아이고 이 새끼야. 정신 차려. 네가 아내를 잘못 만난 거니 아니면 우리가 널 잘못 키운 거니? 너 지금 상황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살다간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살 거다. 남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울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고요가 흐르고 곧 무겁게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남편이 대신 해준 말 한마디가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부모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참아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을 저는 아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갈등이 극에 달한 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부동산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손끝에 종이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지만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한 장 한 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제가 분명히 명시해 두었던 조항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2년간 유효하며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자동 갱신되지 않는다.
저는 한참 동안 계약서 문구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혹시라도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혹시라도 오해할 소지가 없는지. 한자 한자 눈으로 짚어가며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옆에서 함께 계약서를 들여다보던 남편이 무겁게 한마디 했습니다. 잘했어. 그때 이 조항 안 넣었으면 진짜 끌려다닐 뻔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는 법대로 하자. 감정 섞지 말고 그냥 원칙대로.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아들과 이런 식으로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현실이 서글펐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제 삶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약서를 다시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말자. 차분히 정확히 계약 만료일을 기다리자. 어떤 말에도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해진 날짜에 맞춰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고.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시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를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처럼 차가운 인내 속에서 조금씩 마음을 다잡아갔습니다. 제가 계약 만료일까지 묵묵히 기다리기로 결심한 이후 아들은 제 반응을 살피며 점점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우미 비용만 요구하더니 나중에는 손주를 봐주는 시간까지 따로 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직접적인 지원까지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최소한 손주 어린이집 비용 정도는 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손주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해주시면 너무한 거잖아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히 아들의 말을 들을 뿐. 어떤 약속도 어떤 반응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불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은 며느리까지 나서서 다른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딸을 통해 그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엄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오빠 쪽에서 친척들한테 엄마 얘기 많이 하고 다닌대요. 어머님이 애를 버렸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여태껏 믿고 참아온 시간이 어리석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식이라는 핏줄 하나만 믿고 내 모든 것을 내어준 결과가 지금 이 모양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짓밟은 대가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게 해주겠다. 참는 것도 오늘까지다.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되돌려주겠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분노가 심장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원칙으로 냉정하게 모든 것을 정리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저는 아들에게 임대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계약은 연장하지 않기로 결심했어. 더 이상 이 집에서 장사를 하게 할 수는 없겠어. 아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고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장사 계속해야 하는데 어디다 장사하라고 내쫓는 거죠?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도 알잖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 건 너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 다른 곳에서 내 사업을 이어가는 게 나을 거야. 아들은 점점 화가 난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내가 여기서 몇 년 동안 이 집에서 장사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내보내는 게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저는 그의 반응에 무너지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지만 이제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할 때가 된 거야. 계속 의존하게 하는 게 너에게도 좋지 않아. 아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렇게 쉽게 결정 내리고 나가라고 하는 거죠? 이제 어디서 장사하라고요? 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요? 저는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다는 듯이 말을 마쳤습니다. 이미 내 결정을 내린 거야. 내가 어떻게 할지는 내 몫이지만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계속할 수 없어. 아들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고 그 후 분노에 찬 채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원망하며 손주를 방패 삼아 감정 싸움을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옆에 두고 저에게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긴 해요. 아이도 돌봐야 하는데 도와주시지도 않고 이제는 그마저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녀는 아들에게도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면 어떡해요? 애가 보고 있잖아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엄마, 왜 이러세요? 애를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마세요. 애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머님은 손주도 안 봐주시면서 저만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할 거면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며느리는 아이를 부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보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돼요. 손주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다 같이 지내면 좋겠어요. 제가 손주를 자기들만큼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살았나 봅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들었을 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쳤지만 더 이상 대꾸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조용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들렸지만 저는 그저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계약 종료일 정해진 시간에 맞춰 저는 변호사를 대동해 상가 명부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들은 예상대로 항의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건 너무해요.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당장 법적 절차를 밟을 거예요. 아드님, 이건 이미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 내용입니다. 아무리 항의하시더라도 서류상 문제는 이미 해결된 상태라 법적으로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한 달 만에 이렇게 처리해버리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계약에 따른 절차입니다.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더 이상 이에 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렸고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거야.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 아들은 끝내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고 결국 저는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 명부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저는 그저 차분히 절차를 밟아나갔습니다. 저는 곧바로 상가를 다시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상가를 맡긴 부동산 중개인은 현장 조사를 마치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요즘 여기 시세 많이 올랐어요. 제대로만 홍보하면 금방 세입자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채 지나기도 전에 여러 명의 문의가 몰려들었습니다. 상가를 둘러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 위치가 좋다. 조건이 괜찮다. 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원래 받던 월세의 2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단번에 구할 수 있었습니다. 새 세입자는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은 자리를 왜 이렇게 오래 비워두셨어요? 저도 처음엔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곳인가 걱정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동안 아들이 장사를 했던 곳이에요. 이제 계약이 끝나서 다시 임대 놓는 거랍니다. 새 세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자식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저는 별다른 대꾸 없이 웃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긴 시간 품어왔던 지난 세월이 조용히 정리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새 세입자와 계약을 마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아들의 이름을 잠시 바라본 후 저는 차분히 숨을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이미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결국 가게 뺏어갔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 가게였잖아요. 저는 한동안 말없이 아들의 울분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변명이라도 하며 마음을 달래려 했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도 그럴 의무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은 계약이다. 더 할 말 없다. 짧게 그렇게 말한 뒤 저는 통화를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더 이상 감정 섞인 말다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참고 기다렸고 이제는 원칙대로 정리할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은 장사를 정리했습니다. 한동안 버티려 했던 것 같지만 상권 좋은 자리를 잃은 뒤로 매출이 더 이상 오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결국 아들은 모든 짐을 정리하고 서울 외곽 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까운 친척을 통해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들었어요? 조카가 결국 가게 접고 멀리 이사 갔대요. 안타깝긴 하지만 본인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죠.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듣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 각자의 길을 가는 거지. 이제는 나도 내 길을 가야지. 마음 한켠이 완전히 편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끝까지 품위를 지키며 내 삶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외곽으로 이사 간 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매일 울리고 또 울리던 전화벨 소리도 누군가 찾아올까 문득 기대하던 발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조용한 일상이 저와 남편 곁에 남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텅 빈 거실을 바라보다가 문득문득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저릿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조용한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주하게 쫓기듯 살던 날들 대신 아침이면 남편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고 저녁이면 함께 산책하며 별을 바라보는 소박한 하루하루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저녁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편하게 살자. 지나간 일은 다 흘려보내고 앞만 보고 가자.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우리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자. 과거를 끌어안고 아파하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삶. 오롯이 나와 남편만을 위한 소박하고 평온한 시간. 그렇게 저는 부부만의 조용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매일 아침을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겠다고. 살다 보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아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용기 내어 거리를 둘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어떤 사랑도 그 어떤 관계도 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가면서까지 지켜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조금은 아프더라도, 조금은 쓸쓸하더라도 내 삶을 지키는 선택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가족과의 갈등으로 마음 아파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너무 자신을 탓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했기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